오늘 강의 목차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차이 알아보기, 학교 적응 꿀팁 알아보기. 이제 아마도 초등학교를 졸업해서 중학교에 처음 입학하는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께서 오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교에 굉장히 많이 오랜 세월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꿀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학생 생활교육 내용 알아보기. 우리 부모님들께서 학교 다니실 때는 학생 생활교육이 아니라 생활지도란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근데 지금은 지도라는 용어는 쓰지 않습니다. 학생 생활교육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가짐과 행동. 제가 이제 우리 부모님도 계시지만 그러니까 학생들을 이제 저는 뭐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지금까지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거든요. 계속 저희 일터도 학교고 제가 또 학교를 또 그렇게 길게 또 나왔고 해가지고 오로지 학교 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 사람인데 아이들이 정말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절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께서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조금 제가 이제 한두 마디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진로교사이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은 그동안 진로와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학교에서 해주려 했고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당장 올해부터 이제 자유학년제에서 자유학기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학기는 자유학년제가 되었고 학기제가 되었고 2학기는 일반 학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생각의 힘을 키우는 학기라 해서 논수령 시험도 40% 이상 또 이제 아이들이 또 보게 되고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던 그런 이제 해가 되겠는데요.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뭐 다 아시잖아요. 담임 선생님이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하루 종일 데리고 계시죠. 그래서 아이들의 뭐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그래서 엄마처럼 챙겨주시는 분 하면 담임 선생님이실 텐데 중학교에는 담임교사가 물론 계시지만 담임교사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아침 조례 시간, 그 다음에 오후에 종례 시간, 그리고 담임 선생님 교과 시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쉬는 시간마다 둘러보시기도 하시고 이제 그러시긴 하지만 어쨌거나 담임 선생님하고 이제 지내는 시간이 훨씬 줄어드는 것은 확실하고 그것을 이제 그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 된 아이들 중에는 약간 불안해하는 애도 이제 3월, 4월에는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가지고 헤매고 이제 그런 학생들도 제가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적응을 합니다.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학교에서 그 학생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해주시는 분 담임교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담임 선생님께 찾아가서 말씀드려라 이런 말씀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중학교는 교실이 굉장히 교무실이 여러 개 있어요. 초등학교 시절에는 담임 선생님이면 자기 반 교실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담임쌤을 뭐 찾아 헤매는 일이 없는데 이 중학교에 올라오면은 담임 선생님이 계시는 곳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학년 교무실에 계시는 경우도 있고 또 본교무실에 계시는 경우도 있고 또 조그만 뭐 다른 교무실에 계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담임 선생님이 계시는 교무실을 확실하게 알아두어라.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달려가서 말씀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우리 학생들 이렇게 이제 그 생활하는 거 보면은 초등학교 때는 알림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알림장을 갖고 다니면서 항상 적고 담임 선생님께서 항상 체크하시고 그렇게 이제 하셨을 것 같은데 애들이 이제 중학생이 되었다고 알림장을 가져오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담임 선생님이
전달사항을 뭐 매번 프린트를 해갖고 전달해 주시는 거 아니고 칠판에 적어 주시거나 뭐 화이트보드에 적어 놓으시거나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중학교에서도 반드시 알림장이 아니어도 조금 수첩도 저는 이제 조그만 것은 좀 정리가 제대로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조금 크기가 있는 수첩을 갖고 다니면서 반드시 적어야 된다. 메모해라. 제가 그걸 강조를 해도 그것을 잘 실천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 그냥 수첩 안 갖고 다니면서 듣기만 해요. 듣기만. 그리고 이제 깜빡하고 뭘 뭐 놓치고 그런 친구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에 올라와서도 반드시 수첩이 필요하다. 예. 그리고 초등학교 때 썼던 알림장 노트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대로 쓰는 것도. 그래서 그 메모를 조금 해서, 왜냐하면 담임선생님 혼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10개 이상의 교과 선생님께서, 과목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다 사실은 과목마다 체크를 해야 되고, 또 조종례 시간에 담임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적어야 되고, 또 각종 또 과목별로 수행평가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 다 적어야 되고, 그런 적을 것들이 정말 많은데 아이들이 그냥 손 놓고 그냥 듣기만 해요. 그래서 왜 너 듣기만 하니? 그러면 다 알고 있대요. 다 알고 있다. 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수첩을 갖고 다니면서 반드시 좀 메모하면서 기억하고 또 점검하고 그런 습관 형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고 계시죠? 초등학교 이제 수업 시간은 40분이고 중학교는 45분이 되겠죠. 고등학교 진학하면 45분에다가 이제 5분이 더해져서 50분이 됩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길다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 초등학교보다 수업 시간이 길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1학년 아이들 얘기 들어보면은 전혀 뭐 느낌이 없다. 초등학교 뭐 별로 느낌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 때문에 애들이 크게 힘들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배우는 교과, 과목이 굉장히 조금 더 다양해진다고 할까요? 달라지는데 초등학교 시기에는 10개 교과를 이제 공부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중학교에서는 실과 과목이 기술과정 과목으로 과목 명칭 바뀝니다. 그리고 정보 과목이 필수 과목이 되었어요. 정보 과목이 필수 과목이 되었고, 저희 학교는 이제 1학년 아이들이 정보 과목을 배우는데 일주일에 2시간 배우거든요. 68시간을 배웁니다. 근데 학교에 따라서는 이 교육과정을 어떻게 이제 짜느냐에 따라서 34시간을 배우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 2022 개정이 전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모든 학교에서 중학교 3년 동안 정보는 68시간 이상 배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과목이 또 중학교에서는 또 배우게 되죠. 사회하고 또 다른 게 중학교에서 배우는 사회 과목은 일반 사회와 지리가 합해진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중학교에서 배우는 역사 과목은 말 그대로 세계사와 한국사를 배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이렇게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세계사, 뭐 한국사 배우면 좀 힘들어하고 이제 그런 친구들도 있고, 여학생들은 너무 재미있다 이렇게 또 반응이 엇갈리는 그런 또 반응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에서는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이제 선택 과목이 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한문, 뭐 생활 외국어, 일본어, 뭐 중국어가 되겠고, 환경, 보건, 진로와 직업, 뭐 세계 시민 등등 이런 선택 과목을 2개에서 3개 정도 선택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초등학교 때보다 교과가 굉장히 늘어나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학교 스케줄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초등학교 이제 시절에는 담임 선생님께서 한 교실에서 아마 말씀들을 뭐 아침 저녁 뭐
끊임없이 해주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은 문자도 보내실 수 있을 것이고 이제 그렇게 되겠는데 지금 이제 중학생들은 자, 10개가 훨씬 넘는 교과를 배우죠. 선생님들이 다 다릅니다. 그 선생님들이 준비하라는 거 다 다릅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또 담임으로서 아이들한테 전달하는 내용들도 아침 저녁으로 뭐 매일같이는 아니어도 자주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첩, 그 메모하는 습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이제 진학해서 가장 걱정스러운 일이라는 게 뭘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그 어려운 영어, 수학 잘 따라갈까? 이제 그렇게 걱정하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면 수학도 이제 수학적 사고력을 요하는 그런 이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뭐 3, 4학년까지 잘 공부하던 애들도 갑자기 또 뭐 어려워서 또 힘들어하고 이제 그런 애들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는 일단은 조금 더 이제 공부의 폭이 넓어지고 글씨가 안 보여요. 조명을 꺼주시면 안 될까요? 글씨가 안 보이시나요? 이 앞에를 좀 끄실까? 앞으로는?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이제 교사가 관찰하거나 학생이 자기평가를 하거나 또 이제 구성형, 이거는 이제 서답형 문제를 말합니다. 가로넣기나 뭐 단답형 문제들을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평가를 그동안 우리 아이들이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보통 4단계로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매우 잘함, 보통, 노력을 요함, 뭐 이렇게 아마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매우 잘함의 간극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80점에서 100점 정도 된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자기는 초등학교 때 다 매우 잘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입학을 합니다. 그래도 사기가 칭찬해서 나 공부 잘했어. 나 초등학교 때 이제 이런 아이인데 중학교 공부를 힘들어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게 별로 아니었네. 뭐 이런. 그리고 이제 그래서 자기 부족한 걸 보완하고 열심히 해나가면 그나마 이제 다행스러운데 이제 도중에 포기를 하거나 못 따라가거나 이제 이러면 또 이제 갈수록 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 매우 잘함이라고 다 모든 과목을 받았더라도 그게 그 학생의 객관화된 그런 어떤 성적이나 모습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어머님들께서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학교에서는 지필평가만 받는 게 아니에요. 수행평가라는 게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요즘에 수행평가 비율이 엄청 높아져가지고 한 학기에 지필평가를 2번을 봅니다. 그리고 수행평가는 영역별로 나누어서 보니까 한 과목에 3번 정도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저희 학교 그 과목들을 훑어보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그 많은 과목들 은미체는 100% 수행평가인 거 아시나요? 수행평가하는데 막 헉헉대요. 헉헉대 아이들이. 근데 또 수행평가라는 것은 과정을 보는 평가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또 뭐라 그럴까요? 아이들이 수업 때도 좋아야 되고 또 실기를 또 봐야 되면 실기 시험도 치러야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빠듯하게 그렇게 중학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의 수행평가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학교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한다. 그 점수화해서 그리고 그
수행평가가 과목별로 그렇게 쭉 실시가 되니까 그것도 한 학기에 뭐 3번, 적게는 2번, 많게는 4번까지 보는 과목이 있거든요. 수행평가 조금 아이들이 잘 따라올 수 있게끔 어머님, 아버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교과, 과목이라는 말을 지금 번갈아 가며 쓰고 있잖아요. 자, 초등학교나 중학교까지는 교과와 과목이 거의 일치를 해요. 국어 교과가 국어 과목이고 수학 교과가 수학 과목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교과 과목을 왔다 갔다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진학하면 교과별로 굉장히 많은 과목들이 있는 거 아시죠? 수학 교과에 미적분도 있고 수학 1도 있고 2도 있고 확률과 통계도 있고 기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과와 과목은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중학교에 진학하면 바쁘다. 네, 그런데 1학년 아이들이 작년까지는 자유학년제여서 그렇게 그 긴장감 없이 사실은 수행평가도 더 여유있게 봤어요. 왜냐하면 자유학년제 수행평가라는 것은 좀 관찰하거나 또 뭔가 이렇게 적어도 그렇게 막 그 점수화 해가지고 그 점수를 주신 게 아니라 글로 적어주셨거든요. 그런데 당장에 이제 그 2학기에 애들이 이제 수행평가가 좀 달라졌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고요. 또 시험도 지필고사도 보고요. 그리고 논수령이 40% 이상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도 선생님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지필고사를 올해 1학년들에게는 이런 조건이 붙어 있어요. 지필고사를 보는 과목은 무조건 논수령 문제를 내라. 그리고 그 논수령 문제가 40% 이상이어야 되는데 40% 이상을 안 낼 경우는 나머지는 수행평가로 논수령을 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필고사를 볼 때 논수령 문제가 10%가 나갔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30%는 어디서 충원이 돼야 될까요? 수행평가에서 충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 40% 이상은 넘게끔 논수령이. 그래서 야, 논수령 문제가 진짜 논하라 이렇게 나갈까 하고는 제가 이제 시험 문제를 보니까 뭐뭐에 대해 설명하시고 그 정도로 문제를 내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저희 학교 올해 수행평가가 이제 계획이 세워지면 다 가정통신문으로 부모님들께 나갑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이게 지금 가정통신문으로 나가는 부분을 제가 딱 캡처해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께서도 1학기의 수행평가 계획은 이렇구나, 2학기의 수행평가 계획은 이렇구나라고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국어 과목은 이번에 이제 국어 선생님께서는 나는 지필을 보지 않겠다. 2학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수행평가로 다 실시하겠다. 근데 그 수행평가를 5번에 나눠서 보겠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거고요. 쭉 보시면 이렇게 수행평가라는 게 많이 실시가 되는구나. 그리고 점수도 지필 50, 수행 50 이런 과목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점수에도 영향을 많이 끼치는구나를 아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내신 성적 산출 궁금하시죠? 올해 이제 중3 아이들 내신은 이렇게 산출이 되었거든요. 교과 그 활동 상황에서 일반 교과, 은미체 빼면 나머지가 일반 교과입니다. 일반 교과가 1학년은 6%, 이번에 자유 학기제가 됨으로써 1학년 성적이 6%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사실 중3은 해당이 안 되죠. 중3은 해당이 안 되고 이제 우리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학년 성적이 24%, 3학년이 30%, 이렇게 되어서 일반 교과 성적이 60%가 되고요. 100%에서. 그 다음 은미체, 예술, 체육 교과가 15%가 됩니다.
그래서 점수 200점 만점에 150점이 교과 성적인 거예요. 내신에 150점이 교과 성적이고, 그 다음에 출결이 10%, 20점, 봉사가 10%, 20점, 그 다음에 학교 활동, 이게 이제 5%인데 학교 활동이 뭘까요? 학교 활동이? 교내 무슨 대회를 했다. 또 선생님들께서, 담임 선생님께서 행동 발달 관련해서 상을 주신 게 있어요. 그런 상을 받으면 학교장상 0.5점을 받게 됩니다. 0.5점. 하나에. 근데 한 학기에 하나만 인정이 돼요. 그런데 학교 활동 지금 점수로 10점 만점이잖아요.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게 기본 점수가 8점이에요. 그러니까 4학기에 한 학기에 하나씩 받으면 되는 거예요. 4학기에 하나씩 받으면 되고, 그래서 각종 교과별로 교내 대회 많거든요. 그런 거 열심히 도전해서 받도록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중1이 고등학교 갈 때 이제 해당이 되는 내신 성적인데, 우리 현재 초6, 초5 이 학생들이 이제 중학교 진학해서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는 경우는 2028년 8학년도 고1이 되는 아이들이에요. 맞나요? 그때는 이 봉사가 없어집니다. 봉사 점수가. 그 이유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체에 자동, 그 다음에 자율, 그 다음에 동아리, 그 다음에 봉사, 그 다음에 진로, 활동, 이 4가지 영역으로 나뉘거든요. 그런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창체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봉사 영역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들어갈 때, 진학할 때는 내신 성적이 산출될 때 봉사 영역은 사라진다. 그러면 이 봉사가 사라지고 약간 변화가 있겠죠. 네, 그 정도로 아시고 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당장에 이제 지필고사를 봐야 되니 OMR 카드 작성하는 법 당연히 알아야 되겠잖아요. 근데 부모님들께서 가정에서 가르쳐 주시기는 또 번거로우시잖아요. 담임 선생님께서 다 연습시키시고 시험 볼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학교 생활을 잘하는 아이가 아마도 가장 행복한 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적이 좋고 다 좋은데 학교 생활을 정말 만족해하면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예쁘게 하면 교사로서 정말 보기가 좋아요. 그러면은 학교 생활을 정말 잘 할 수 있으려면 내가 좀 어떤 거에 관심을 가질까?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일단 학사 일정표라는 게 모든 학교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보셨나요? 네. 아마 이제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내년에 학교 배정 받아가지고 1월 달에 임시 소집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서 교복 관련해서 가통문도 주고, 그 다음에 신입생 안내 자료라는 의무를 줄 겁니다. 거기에 이 학사 일정이 반드시 아마 부착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학사 일정이 왜 중요하냐면, 이건 제가 지금 굉장히 간단하게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원래는 월별로, 날짜별로 다 스케줄이 있어요. 학교마다. 엄청난 스케줄이 있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 모든 학사 일정을 꿰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내가 시험을 언제 본다. 2학기 1차 시험은 언제 보고 2차는 언제 본다. 체육대회는 언제다. 또 현장 체험 학습이 있네. 그거는 언제다. 그런 정도는 알고서 학교생활 하는 게 좋겠잖아요. 물론 담임 선생님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시지만 우리 학생들이 그것을 찾아서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학사 일정을 부모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시겠지만 아이들도 꼭 보고 익힐 수 있게끔, 그래서 복사를 한번 해가지고 아이
책상 앞에 붙여 두신다든지 뭐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지금 학사 일정표에 잘못된 용어가 적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를 찾아내신 분 손들어 주세요. 선생님 이거 잘못된 용어 같은데요? 이런 게 있을까요? 예. 어머니 마스크 쓰신 어머니? 네? 8월에 계약합니다. 네네. 자, 그럼 그 옆에 계신 분, 네, 아버님? 종업식이 2월에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씀이죠? 1월에도 하는데 왜 2월이냐 이 말씀이시죠? 1월에 하는 학교도 있고 2월에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네, 그 옆에 이 어머님? 잘못된 용어. 네? 영어 듣기 평가 우리 학교 우리 아이가 가는 학교에는 영어 듣기 평가 없는 걸로 아는데요. 이 말씀이신가요? 네. 아버님? 더 타이트하게 잡아요?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 학부모 그 총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보통 3월 달에 하죠. 아니, 없으신가요, 정말? 아니, 분명히 잘못된 용어가 있습니다. 네, 어머니? 되고 있어요. 5월 달에 1학기 중간고사라는 용어가 잘못됐어요. 어떻게 저기 표현을 해야 맞는 걸까요? 우리 어머니 저기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요. 저기 어머니 네네네. 어떻게 이렇게 다 이렇게 사이사이 빠져나가실까요? 예, 아버님? 아닙니다. 예, 어머님? 이럴 수가 있나요? 네, 네, 어머님. 맞습니다. 자, 어머님, 아버님 학교 다니실 때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렇게 우리가 불렀잖아요. 그 용어가 사라진 지 오래고요. 지금은 1학기 1차 지필고사, 2차 지필고사, 2학기 1차 지필고사, 2차 지필고사 이렇게 지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라는 용어가 잘못된 겁니다. 아시겠나요? 네. 지금 문제 맞추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자, 교실 벤치도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학생 중에 3월 내내 학교를 헤매는 친구가 있어요. 음악실도 찾아가야 되고 미술실도 찾아가야 되고 특별실들 뭐 영어 교과실 뭐 있거든요. 근데 아이가 계속 뱅뱅 돌아요. 뱅뱅 돌아. 저도 이제 여러 번 만났는데 항상 물어요. 똑같은 실을. 미술실 어디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공간 약간 감각이 없는 친구들도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교실 배치도도 이것도 신입생 유인물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익히고 입학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학교 시정목표입니다. 네, 우리 아이가 조례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이고 그리고 1교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점심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고 자 중학교 들어오면 이제 초등학교와도 다른 게 7교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매일 7교시가 아닙니다. 대개의 학교들은 일주일에 2번 정도 있어요. 그럼 7교시가 끝나는 시간은 4시 10분이로구나. 그럼 종례하고 청소를 하건 안 하건 요즘은 청소도 굉장히 빨리 담임 선생님들이 시키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몇 시까지는 집에 올 수 있겠구나 다 예측 가능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시정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학생생활교육 내용 알아보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학교 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제 학교 생활
에서 지켜야 될 것들을 잘 지켜가는 거. 이게 정말 저는 영어, 뭐 국어 공부 열심히 하고 수학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거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폭력이라는 것이 이제 사실은 이제 많이들 조심을 합니다. 많이들 조심하고 학교 폭력을 내가 저지르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들을 하지만 또 무의식 중에 아이들이 또 그 친구들 밀치거나 또 욕설하거나 때리거나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학교 폭력의 개념 지금 눈으로 빨리 한번 읽어보셔요. 개념을 우리 부모님들께서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이런 사안들이 이제 벌어지면 이제 여러 이제 뭐 그 조치들을 이제 학교장 재량으로 그 학교 폭력을 일단 학교에서 이제 처리하는 경우도 발생하지만 그 피해자가 나는 그거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답원 보세요.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개최를 나는 원한다. 그럼 바로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학교에서 처리하지 않고 그리고 이 가부터 지금 아범까지 있잖아요.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자 여기에서 가범부터 아범까지 이것은 아닌 것 같아.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하는 문장을 하나 골라내시기 바랍니다. 뭐가 지금 잘못된 문장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가부터 아까지 빨리 읽어보시고 이것은 잘못된 문장 같다 하는 거를 한번 골라보셔요. 이번에는 빨리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좀 이상한데 하는 문장이 없나요? 자, 요즘의 학교 폭력은 피해자 아이가 얘가 나한테 이런 행동 했는데 나는 이거 폭력으로 느껴져. 그럼 학교 폭력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길 가다가 복도에서 나를 밀쳤는데 나는 분명히 얘가 의도적으로 밀친 것 같아. 나는 학교 폭력 당했어. 그렇게 되면 학교 폭력으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아번 보시면 3번 스탑해도 계속되면 폭력. 이거는 과거의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애들이 보통 그래요. 장난했다 그래요. 장난. 그래서 선생님도 그래 장난? 다음부터 장난하지 말아라 하고 넘어갔죠. 두 번째 아이가 폭력을 행사합니다. 선생님 이번에 장난했는데요? 또 그럽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고민 들어갑니다. 얘 진짜 장난일까? 이게 의도적인 건가? 그러다가 세 번째 폭력을 딱 행사하면 너 이제 이거 학교 폭력이야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이러잖아요. 이 아번이 잘못된 거예요. 첫 번째 폭력을 행사했는데 피해자 아이가 나 학교 폭력 당했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건 학교 폭력이 된다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용의복장 규정. 이것도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될 부분이잖아요. 근데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용의복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이야기를 나눠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이제 사안입니다. 그 사안에 따라서 아이들이 용의복장을 갖추면 되는데 어떤 학교는 뭐 조그만 귀걸이는 허용하고 어떤 학교는 아예 안 된다 하는 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학교별로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 해당 학교의 그 복장 규정에 따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입생 교복 지원 관심 많으시죠? 1학년들에게는 여기 보시면 세 번째 줄에 교복은 학교 주간 구매를 진행해서 현물로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복 한 벌, 하복 한 벌을 지원하는데 돈이 조금 남는다. 그러면 셔츠 하나를 더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셔츠 하나 사기는 부족하다.
그러면은 부모님께서 조금 더 보태서 그렇게 사시면 되겠습니다. 40만 원까지 현물로 지급한다. 그래서 해당 그 내용은 학교에서 또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저에게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7분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예, 좀 빠른 속도로 얘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학습 방법을 찾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이들이 열심히는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 아이도 있고 아예 이제 공부를 안 하면 이제 그러려니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안 오르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학습법이 잘못된 좀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좀 가장 일반적인 얘기를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꼼꼼하게 교과서든 유인물이든 뭐 읽어봐야 되는 거죠. 배운 것들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배우는 그 내용 중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뭔지를 찾아내는 거 그리고 그걸 구조화라는 것은 보통 부모님들께서도 학창시절에 공부하셨을 때 내가 국어의 1단원을 배웠어요. 그럼 그 1단원을 잘 익히기 위해서는 한번 정리를 해보잖아요. 노트에, 그죠? 연습장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묶을 건 묶고 해서 나는 이렇게 하면 잘 외워져. 자기 나름대로 뭐 마인드맵을 하건 뭐 해가지고 구조화시켜서 자기 나름대로 나는 이렇게 공부하니까 훨씬 좀 효과적이야. 이런 방법을 좀 터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검. 계속 저는 반복해서 읽고 그 다음에 또 정리해보고 그렇게 자기 피드백을 끊임없이 하는 학생이 결국은 좋은 성적을 내더라고요. 그냥 학교에서도 멍하니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요. 그런데 듣기만 해요. 그리고 학원 가서도 학원 선생님 말씀 잘 들어요. 그리고 듣기만 해요. 거기서 끝나는 아이들은 성적이 사실은 좋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혼자서 그거를 자기 내재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 시간을 길게 가는 아이가 결국은 공부를 꾸준히 잘 하더라 하는 제가 이제 조금 제 3자로서 그런 학생들을 많이 봤고요. 그리고 복습. 그 학원에서 저는 이제 그 선생님들 하시는 말씀 중에 선행학습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선행학습을 안 해도 저는 복습을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습,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하려면 복습만 한 게 없거든요. 자꾸 들여다봐서 그거를 장기 기억으로 넘겨야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 학생들은 한 번 읽고 다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친구도 많고 시험 공부 다 했대요. 또 공부 어느 만큼 했어? 그러면 한 번 읽었대요. 교과서를. 그래서 정말 완전히 내 것이 되었다고 할 때까지 읽고 이 복습하는 아이가 있다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트 필기. 저는 요새 어떤 학생은 영어 단어 수거를 외우는데 한자도 안 쓰고 눈으로만 영어 공부하는 아이들도 요즘 상당히 있습니다. 왜 너 눈으로만 하니? 왜 안 써? 그러면 시간이 아깝대요. 시간이 없어서 자기는 그냥 눈으로 공부한다는 거예요. 어머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읽고 쓰고 듣고 말하고 이 네 가지를 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자유학기. 자유학기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연습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로교사로서 이제 체험도 많이 하도록 하고 또 아이들 활동을 많이 시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유학기 때 애들 시험도 안 보고 애들 노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보고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동이 누적되고 확장되고 또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음가짐도 이제 긍정적이고 수용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마음가짐을 아이들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미래 진로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하는 의지.
또 진로에 따라 학업을 설계하려는 어떤 적극성. 저희 학교 그 학생 한 명이 남학생인데 공부를 전혀 안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저하고 이제 진로 상담을 했는데 장래 희망이 경찰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경찰이. 그래서 제가 순경 모집 공고문을 딱 출력을 해가지고 그걸 같이 이제 보면서 설명을 해줬어요. 필기시험은 뭘 준비해야 되고 신체 검사 보고 체력 검사 보고 마지막에 면접도 본다. 그런데 한국사하고 영어 시험까지는 네가 또 일정 부분은 다 그 자격을 갖춰야 된다 했더니 이 아이가 당장 하는 말이 선생님 그 영어하고 그 역사 놓으면 안 되겠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좀 뭔가 목표를 좀 가지면 아이들이 좀 변하는구나를 또 경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업에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태도. 요즘 가장 이제 많이 들으시는 말이 자기주도적이란 말 많이 들으시죠?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엄마가 공부 하라고 안 해도 지가 알아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학원 선생님이 과제 안 내줘도 자기가 자기 할 거 집에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자기주도성이 학교에서도 활동을 시켜보면 또 나옵니다. 자기주도성이 강한 아이는 자발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이게 없거나 떨어지는 아이들은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자기주도성 이런 것들 좀 키워지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학교를 자기 성장의 공간으로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 다 드린 내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적극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아이로 성장시킬까? 어떻게 하면 적극적인 아이로 성장시킬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자기 혼자만 잘났다. 나만 혼자 잘 되면 돼. 이게 아니라 같이 친구들도 좀 돌봐줄 줄 알고 협력할 줄 알고 이런 아이로 성장시킬까? 이런데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다 익히 아시고 계신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뭘까요? 실천을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도 실천을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 50분이요? 지금 중학교 진로교육 간단히 이제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대체 진로 교육을 어떻게 시키나 중학교에 애들이 진학하면 이런 거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진로 교육을 조금 이제 좀 광의로 제가 이제 해석을 하자면 학생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와 사회적 기여의 중요성을 일단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일생에 걸쳐서 진로 인식과 진로 탐색, 진로 설계 그리고 진로 관리를 애들이 해 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해 나가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할 것인가? 진로 개발 과정에 필요한 그 많은 역량들이 있을 건데 그 역량들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것. 이게 이제 진로 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학교에서 진로 수업이 있거든요. 진로 수업이 1학기에 17시간, 2학기에 17시간에서 34시간을 배워요. 그 34시간 동안에 자기 이해하는 시간, 그리고 진로 탐색하는 시간, 진로 설계하는 시간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데요. 일단 자기를 이해하려면 아이들이 자기가 도대체 뭘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가치를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아이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객관적인 어떤 자료를 가지고 조금 선생님들이 접근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진로 심리 검사를 실시를 해보고요. 다중지능 검사. 예전에는 저희 이제 IQ 지능 검사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모든 아이에게는
강점 지능과 또 약점 지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강점 지능이 뭐고 약점 지능이 뭔지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요, 교사들도. 근데 약점 지능을 보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강점 지능을 더 극대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강점 지능을 찾아서 좀 강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교육을 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격 검사. 애들 뭐 MBTI 그건 이제 뭐 인터넷에서 또 도는 거나 뭐 간이 검사지 뭐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학교 예산이 있으면은 전문가용을 삽니다. 이게 이제 한 번에 5,600원씩 하거든요. 이걸 사면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오는 아이도 있어요. 인터넷에서 하는 거하고. 그래서 자기 성격을 조금 정확히 한번 알아보는 그런 검사도 한번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레디저 카드로 또 흥미와 적성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이 프레디저 카드는 활동, 내가 어떤 활동을 좋아하는가 이걸 가지고 흥미와 적성을 찾아내는 그런 카드인데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로 설계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진로 로드맵 만들기 대회를 해서 이제 학교장 상도 주고 해요. 아이들이 어쨌거나 이제 이 교내대회에 참가를 하려면 일단 자기 진로 목표를 막 구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로드맵을 만들어서 또 제출을 하고 저는 또 시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논술이 앞으로 이제 강화가 되니까 독서 중요하겠죠. 독서. 사실은 수학 영어하고부터 저는 중요한 게 독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책을 많이 읽는 애들은 뒤늦게 공부해서 손 놓은 애들도 금방 따라오더라고요. 책을 많이 읽은 애들은. 그래서 독서. 그 책 읽고 싶으면 공부하라고 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다 그래요. 절대 책을 읽으면 칭찬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진로교사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중학교 제자가 지금 육군 소령이 되어 있는 학생이 있어요. 학생이 아니죠 이제 여자아이인데 그래서 선생님 학교에 가서 한번 요새 직업군인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있다고 하는데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찾아온 거예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고 또 강의 끝나고 또 와가지고 막 질문하고 그런 학생들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진로 특강 조금 아이들 뭐랄까요 흡입력 있는 그런 강사님들 초청해가지고 진로 특강 하게 되면 정말 집중해서 잘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진로 동아리를 이제 창제 동아리로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체험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의 학교에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체험을 시키고 있고요. 제과제빵, 뭐 과학 실험, 또 고양시에는 교육 농장들이 많습니다. 교육 농장에서 그리고 MBC 드림센터 아시죠? 거기에서 미디어 직업 체험도 했고요. 그리고 고양시 공무원, 고양시 청소년 진로센터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최근에 마련해 줬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또 선정되어 가지고 사회기 다양한 공무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나무 치과, 고문 되시는 분을 어느 장소에서 뵈가지고 제가 체험처로 체험처를 해달라 그랬더니 선뜻 아이들 오게끔 해가지고 체험을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인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고양시 청소년 진로센터에서 고양시의 그 직업인들 인력부를 한 80분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학교에 오셔가지고 직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강의를 해주십니다. 오늘 이것으로 강의를 마무리하겠고요. 앞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해당 학교 담임선생님과 또 학교에는 진로 상담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로 교사들이 항상 문을 열어놓고 학부모님들 상담 받고 있거든요. 진로 상담실. 그 다음에 위클래스실이라고 일반 상담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께서 신청하셔가지고 학교에 오셔서 궁금한 거 또 해소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예, 마치겠습니다.